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에 다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 가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금리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계속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7%대까지 이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이제는 0.5%에서 이번 연도 본다 그러면 1.25%까지 이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의 4대 은행의 이제 주담대, 특히 예. 이제는 그 변동금리의 상단을 본다 그러면 5.2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에 이제 육박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올해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한번 2번 더 인상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연내에 한 7%까지 이제 변동금리가 이제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영끌이라고 사실 표현할 정도로 네. 작년에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20대, 30대 또한 40대 초반까지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금리의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중은행 대출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대출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네.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정책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서민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버팀목 전세 자금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이타라고 해서 신혼 희망타운에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책 자금 중에 모기지 상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지난해 11월에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아마 서민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6억 원 이하의 이제는 집을 살 때 굉장히 저리로 정책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상단이 2.4%에서 그 당시에 2.7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사실 주담대 상품이었거든요, 서민들한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는 디딤돌 대출은 올랐고요. 그럼 올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신이타 수익 공유 모기지 상품이 과연 오를 것인가, 이런 기대의 어떤 그 생각도 지금 시장에서는 있다. 이게 뭐냐면 수익 공유형 모기 상품,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 신이타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신혼희망타운. 근데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그 집이 한 3억 700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예. 무조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예. 이사를 갔었을 때는 차익에 대한 50%를 다시 한번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상품은 이제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정부는 이제는 이건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익 공유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확실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짰을 때 이자는요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괴리가 좀 컸습니다. 시중금리와 그다음에 정책자금의 금리의 괴리감이 좀 커서 네. 정책자금을 이제는 주담대는 올렸지만은 이렇게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당시 최고점보다 아직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전세자금 대출, 특히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아직은 오를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자, 대출이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변동 금리들을 고정금리 대출로 좀 대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 구조를 좀 바꾸면은 채무 상환할 때 이자 부담도 덜어지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갈 수 있는 그 가계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
대출자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예. 사실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 안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리로 받은 대출을 이제 저리로 좀 바꿔주는 이런 대환 상품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대출 금리의 1%포인트 정도 오르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이 12조 원이 증가된다라는 이제 통계를 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 12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예. 6조 6천억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저소득층과 이제 중산층 쪽으로 이제는 이자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고 예. 특히 뭐 자영업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영업과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규모가 총 777조 규모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1%포인트 정도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예. 이런 게 한 5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부담스러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대안 대출이 꼭 필요하다. 최근에 한광연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예.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동금리에서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구당 연 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 연 이자가 80만 원 정도 내려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가 내려가면서 네. 가구당 한 132만 원 정도의 이자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저리 대출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대안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아주기를 시장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연 130만 원만 절약돼도 그럼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당장 내일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전 세계 증시가 뭐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잔뜩 긴장한 모습이거든요. 막 네. 계속 지표들이 파란색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변동성 지수가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6일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일 또 20일에 또 침공을 하느냐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나 모든 자산들이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한 2,700선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 2,700선이 깨진 상태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나 뉴욕 증시도 어젯밤에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폭풍 하나를 보면 예. 태풍 하나를 보면 별건 아닌데 이게 다른 재해와 같이 맞물려서 이게 커지는 사태를 우리가 퍼펙트 스톰 얘기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유가 있죠. 이제 고유가 부분도 있고 환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아니면 변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삼박자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러시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제 글로벌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변동성이 언제까지 흐를까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고 빨리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이 빨리 끝나기를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네. 좋은 좀 그래프를 통해 보셨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사업장에 지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긴장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공장이 있고요. 예. 또한 우크라이나 쪽에는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IT 쪽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판매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원료가 네온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반도체 부품의 그 레이저의 핵심 소재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 크림반도 침공. 그래서 예.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을 때 가격이 폭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뭐 그런 크림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된다, 또는 서방 국가의 싸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네온 가격이 굉장히
움직일 것이다. 크게 상승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내온 수입량을 보면은 전체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 네온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겠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도 팔라툼이라는 이제는 그 반도체 소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자재 수급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반도체인데 만약에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사실 수출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크나큰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원자재 수급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정부도 대책을 이제 내놓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교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까지 발령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대한 조속한 귀국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대책들을 세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같은 어떤 급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아까도 환율 말씀하셨는데 이제 환율도 문제고 이제 유가도 문제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기름을 유럽 쪽에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파이프라인에 타격이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사실 뭐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유가 자체가 뛰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젯밤에 95달러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도 압박이 심한데 특히 이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이런 휘발유 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이제 수출 비중이나 수입 비중을 좀 거래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 우리나라의 그 수출 같은 경우는 1.5%와 한 0.1%로 사실 규모 자체는 좀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공급망의 차질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사실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공급망이 더더욱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 이제는 지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회의에서 첫 번째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라라는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면밀히 좀 대비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출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만약에 소통 전방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에 대해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장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망 확보가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